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20개국 경제 리더들이 모인 자리에서 현재의 글로벌 복합 위기는 민간 기업이 중심이 되면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중 정상은 첫 대면 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윤 대통령 전용기 추락을 염원한 성공회 신부가 면직 처분됐습니다. 천주교 신부도 비슷한 내용을 SNS에 올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 인터넷 매체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고 민주당은 두둔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정무실장이 이르면 내일 검찰에 소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욱 변호사도 대장동 지분과 이 대표의 연관성을 거론하며 추가 폭로를 이어갔습니다. 고속도 중 도주한 라임 사태 핵심 인물 김봉현 전 회장에 대해 검찰이 검거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김 전 회장의 구속과 통신영장을 기각한 법원에 대한 지적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인구 대비 세계 최다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은 60세 이상에서도 11% 수준에 그쳐 독감 접종률보다도 훨씬 낮았습니다. 10대 중고교생까지 영입해 집단 난투극을 벌인 광주 지역 폭력 조직이 붙잡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지난 주말 거리에 떨어진 낙엽에서 올해의 끝자락을 떠올린 분들이 많았을 월요일입니다. 추수를 마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할 시간입니다만 나라 안팎의 사정들이 그리 한가롭지 않습니다. 이 시각 현재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인도네시아에서 회담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 선거에서 선전한 바이든과 3연임을 확정지은 시진핑, 다시 말하면 이제는 여유가 좀 생겼을 두 정상의 만남이어서 그동안 국제사회를 긴장시켰던 여러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전 세계가 지금 이 회담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물론 북한의 도발에 대한 미중 양국의 일치된 목소리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죠. 오늘 첫 뉴스는 국제부 황정민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회담장 앞에서 두 손을 맞잡습니다. 바이든 집권 이후 5차례 전화통화만 했을 뿐 대면은 처음입니다. 바이든은 미중 간 경쟁이 분쟁이 되지 않도록 하자고 운을 뗐고 As the leaders of our two nations, we share responsibility, in my view, to show that China and the United States can manage our differences. 시진핑도 솔직하게 대화할 준비가 됐다며 올바른 방향을 찾자고 화답했습니다. 하지만 협상 테이블 의제에 대해선 이미 입장차가 분명합니다. 미중 갈등을 격화한 대만 문제와 9개월째 접어든 우크라이나 전쟁, 무역 갈등, 인권 문제 등에선 첨예하게 엇갈립니다. We just got to figure out where the red lines are and what are the most important things to each of us. 북핵 문제에 있어선 북한 도발을 감싸고 있는 중국의 반발 여부가 한미일 삼각공조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同时坚定捍卫自身主权、安全、发展利益. 이번 정상회담에는 미중 외교안보 라인도 모두 배석해 현안 격도를 예고했습니다. 당장의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운 만큼 공동성명은 내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은 회담이 끝난 뒤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어 결과를 발표합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어제는 한미, 한미일, 한일 간의 연쇄회동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북핵 문제에 대해서 한미일 세 나라가 공조를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다만 부담은 그렇게 되면서 중국과의 거리 문제를 좀 더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거죠. 당초 기대했던 한중 정상회담 성사 여부도 아직은 불투명합니다. 순방을 동행 취재 중인 김정우 기자가 현지에서 관련 소식 전해왔습니다. 어제 한미일 정상회담에선 북한을 넘어 중국을 겨냥한 강도 높은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한미일 공조는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안정을 이루기 위한 강력한 보루. 3국 첫 공동성명에 담긴 대만 해협 안정유지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일방적 현상 변경 반대, 경제적 강압에 대한 대항은 모두 중국을 대상으로 상정한 표현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첨단 기술과 공급망, 에너지를 아우르는 3국 간 경제안보 대화체 신설은 중국의 실제 압박이 될 걸로 보입니다. It's how we can strengthen our supply chains and economic resilience, and how we can preserve peace and stability across the Taiwan Straits. 중국 관영 매체 황구시보는 한미일 정상회담은 한반도 긴장 완화가 아닌 고조만 불러올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미일의 대중 견제 공조 기류가 한층 두드러진 가운데 미중 정상회담 결과가 윤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첫 만남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TV조선 김종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 세계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한국 정부의 경제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소상히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경제 정책 방향은 민간 주도의 디지털 플랫폼으로의 전환이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역시 현지에서 홍연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 세계 2천여 명 기업인 앞에 선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글로벌 경제 위기를 공급 역량의 축소에 따른 것으로 분석하며 그 해법은 민간이 주도하는 공급 혁신에서 찾아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민간 주도 시장 중심으로 경제 시스템을 전환해서 경제 체질을 강화함으로써 특히 한국 정부의 민간 주도 성장 최대 역점 분야가 디지털 플랫폼으로의 전환이라며 지난 9월 뉴욕에 이어 발리에서도 새로운 디지털 질서 구축을 위한 논의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바람직한 디지털 질서를 만들어 나가야 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주요 20개국 회원국의 경제계 리더들이 모이는 이날 B20 서밋에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회장도 화상으로 참석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진출 한인 기업인 11명과 오찬을 하며 정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우리 정부와 해외 기업인들은 원팀이며 현지에서 기업 활동을 더욱 잘할 수 있도록 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첫날인 내일 식량 에너지 안보와 보건 세션에서 연설을 마친 뒤 다른 나라 정상들보다 하루 일찍 귀국길에 오릅니다.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TV조선 홍현주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이번 순방과 관련해서 국내에선 참으로 듣기 민망한 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성공회와 천주교 신부가 잇따라 대통령의 전용기가 추락했으면 좋겠다는 글과 사진을 SNS에 올려 큰 논란을 불렀습니다. 정치적 견해 차이라기보다는 막무가내식 저주에 가깝고 성직자의 발언이라고는 도무지 믿기지가 않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공회 대전교구 소속 김규돈 신부가 SNS에 올린 글입니다. 해외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전용기가 추락하길 바람하지 않는다며 온 국민이 추락을 위한 염원을 모았으면 좋겠다고 썼습니다. 해당 글이 퍼져나가자 신부가 할 말이냐, 죽음을 바라는 성직자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김 신부는 공개할 의도가 아니었는데 실수로 공개됐다면서 SNS 계정만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성공회 대전교구는 김 신부의 사제직을 박탈했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생명을 존중하는 사람인데 그런 발언을 하면 되겠나라고 하는. 앞서 김 신부는 2017년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석방을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천주교 대전교구 박주한 신부도 지난 10일 대통령 전용기에서 윤 대통령 부부가 추락하는 합성사진과 두 손을 모은 기도사진을 SNS에 올려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 신부는 지난 5일 이태원 참사 추모 집회에 참석해 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박 신부에 대한 징계 요구권을 갖고 있는 천주교 대전교구는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의 입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 순방 중 심장병 어린이를 위로 방문한 걸 두고 빈곤 포르노 화보 촬영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여당은 추악한 막말이자 정치 테러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어서 김태훈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자신의 팔보다 가는 남자아이의 종아리를 주무릅니다. 김 여사는 지난 12일 캄보디아 순방 중 앙코르와트 방문 일정을 취소하고 선천성 심장병을 앓고 있는 14살 로타의 집을 찾았습니다.
전날 현지 의료원을 방문했다가 로타의 사연을 듣고 다음 날 집까지 찾아간 건데 민주당은 소말리아에서 봉사하던 오드리 헵번을 따라한 것이라며 다른 사람의 불행이나 가난을 홍보 소재로 삼는 것을 의미하는 빈곤 포르노라고 비난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빈곤 포르노 화제 화보 촬영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가난과 고통은 절대 구경거리가 아닙니다. 배우자 공식 행사는 안 가고 그 환자 집에 찾아가서 오드리 헵번 코스프레하고. 여당은 도를 넘은 망언에 정치 테러라고 반발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봉사와 사랑의 손길마저 빈곤 포르노 화보 촬영이라고 표현하며 추악한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우상호 의원은 김 여사가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팔짱을 끼고 찍은 사진도 문제 삼았는데 그 팔짱을 왜 낍니까? 그래도 정상 간의 만남인데 무슨 사적인 그냥 식사 자리나 뭐 이런 파티 장소 파티도 아니고 그래서 조금 저는 눈에 띄더라고요.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과거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김정숙 여사의 팔짱을 끼고 이끌었다는 걸 문재인 청와대가 홍보했던 사실을 거론하며 SNS에 자랑까지 한 것을 몰랐다면 무식한 것이고 알았다면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유력한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도 앙코르와트와 타지마할 등 관광지를 다닌 관광객 영부인보다 봉사활동을 하는 선행 영부인이 100배, 1000배 더 좋다고 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소방공무원 노조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고발했습니다.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사후 대처가 아니라 사전 대비에 물어야 한다는 게 소방노조의 주장입니다. 관련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경찰청 정보부장은 대기 발령됐습니다. 임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헬로윈 인파에 대비해 경찰 추가 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경찰 보고서. 용산경찰서 정보관이 작성한 건데 참사 직후 삭제됐습니다. 경찰은 서울경찰청 박성민 정보부장이 이 보고서 삭제 지시에 연루된 정황을 확보하고 대기 발령을 내렸습니다. 박 부장은 단체 대화방에서 감찰과 수사에 대비해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경무관급 이상 고위 간부가 인사조치된 건 처음입니다. 보고서 삭제 관련 용산경찰서 정보계장이 숨진 뒤 경찰 내부에선 특수본이 일선 실무자에게만 책임을 덮어 씌운다는 비난이 확산돼 왔습니다. 숨진 정보계장은 대기 발령이 확정되자 아내에게 많이 힘들다며 심경을 토로했고 아내가 상담을 받자고 다독였지만 잠시 아내가 집을 비운 새 극단 선택을 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소방노조는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직무유기 혐의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고발했습니다. 현장 대응이 잘못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예방 조치를 잘못해서 벌어진 참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가장 큰 책임이 있다. 특수부는 관련 기관에서 압수한 자료와 참고인 진술을 토대로 이번 주부터 피의자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를 둘러싼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희생자들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해서 추모하자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서 유족의 동의 없는 공개는 인권 침해라는 반발이 만만치가 않죠. 그런데 오늘 한 야권 성향의 매체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전격적으로 공개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권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야권 성향 온라인 매체 두 곳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의 명단을 공개한 포스터입니다. 유족 동의는 없었습니다. 여당과 정의당까지 나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고 한동훈 법무장관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족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무단 공개는 법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부적절하다면서도 명단 공개를 원하는 유족이 상당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명단이 또 공개도 되고 사진도 공개가 되면서 제대로 된 추모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뜻을 갖고 계시는 유가족들이 상당수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여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명단과 사진 공개를 주장한 것을 들어
이태원 참사 정치 쟁점화를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어떻게든 유족들을 자꾸 모아서 무언가 정치적 도모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자꾸 저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결위 회의에서는 2008년 광우병 사태 당시 농림부 장관을 지낸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자신의 경험을 들어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한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확실하게 하고 책임지고 나오면 저같이 이렇게 국회의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꼭 좀 하십시오. 우리 국민 158명이 목숨을 잃은 참사입니다. 입신양명의 기회입니까? 이 장관은 논란이 된 폼나게 사표 던지고 싶다라는 언론 인터뷰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사퇴 요구는 일축했습니다. 현재의 자리에서 제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 책임을 가장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검찰이 이러면 내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정무실장을 소환 조사합니다. 정 실장은 대장동 팀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검찰이 이재명 대표와 정치적 공동체라고 한 만큼 정 실장의 신병 확보가 윗선 수사의 분수령이 될 걸로 보입니다. 황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변호사 시절부터 27년 가까이 보좌해온 정진상 정무조정실장. 정진상은 여기서 바로 매일 서로 상의하고 있죠. 정 실장은 대장동 팀에게 뇌물 1억 4천만 원을 받은 혐의와 함께 위례와 대장동 사업 개발 정보를 미리 알려준 혐의를 받습니다. 여기다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폐기해 증거인멸을 교사하고 대장동 사업 지분을 차명 보유했다는 의혹도 받습니다. 검찰은 김만배 씨에게 700억 원을 받기로 한 정 실장이 저수지에 넣어놓은 것으로 알겠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9일 민주당 당사 등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이르면 내일 정 실장을 비공개 소환 조사합니다. 정 실장을 상대로 이른바 700억 저수지 의혹과 함께 이재명 대표에게 어디까지 지시를 받았는지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 이후 정 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 실장 신병이 확보되면 수사는 윗선인 이재명 대표로 향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검찰은 이미 이 대표와 정 실장을 정치적 공동체라고 규정한 상황. 이 대표는 검찰이 유죄를 정해놓고 끼워 맞추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번 굳게 닫아온 대장동 팀의 핵심 인물들이 하나둘 입을 열면서 사건이 새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에 이어서 남욱 변호사도 대장동 지분과 이 대표의 연관성을 거론하면서 폭로를 이어갔습니다. 이 사건의 중요 피의자들이 각자 도생에 나선 것인지 아니면 서로에 대한 배신감 때문인지 대장동 팀에 균열이 생긴 배경은 조성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대장동 팀으로부터 뇌물 3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동규 전 본부장. 1년 넘게 윗선에 대해 입을 다물었지만 최근 김용 부원장에게 6억 원대의 돈을 건넸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관련자 진술이 나오자 돈의 종착점은 자신이 아니라 김 부원장이라고 털어놓은 겁니다. 구속 만료로 석방된 후에는 이 대표 측에 대한 배신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죄지었으면 다 밝혀지겠지. 흔적이 남을 거니까. 유 전 본부장이 심경 변화를 보인 데 이어 대장동 팀 일원인 남욱 변호사도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돈을 마련한 사실을 털어놓고 그 과정을 담은 메모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최근 재판에서는 대장동 사업에 이재명 측 지분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데 이어 옥중 인터뷰에선 이 대표 측에서 경선 자금 20억 원을 요구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남 변호사도 최근 주변에 이 대표 측에 대한 서운함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조계에선 이들의 심경 변화에 대해 증언과 증거가 하나둘 쌓이는데 무작정 혐의를 부인할 수도 없고 검찰 수사에 협조해 형을 감경하려는 포석이 깔린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라임 사태를 일으킨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전자 팔찌를 끊고 도주한 지 나흘째가 됐지만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도주를 치밀하게 준비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김 전 회장이 이미 해외로 나갔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윤서아 기자의 리포트 먼저 보시고 왜 이렇게 방치했는지는 조목조목 따져봐드리겠습니다. 11일 팔당대교 인근에서 전자 팔찌를 끊고 도주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1,000억 원대 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 결심 공판을 1시간여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검찰은 도주 조력자로 알려진 김 전 회장의 조카 A씨를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A씨가 김 전 회장과 휴대전화 유심칩을 바꾸고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빼내는 등 사전 조치에 추적 단서는 못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회장의 전자팔찌 신호가 마지막으로 잡힌 팔당대교입니다. 아직 전자팔찌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라 김 전 회장이 직접 팔찌를 끊고 도주했는지 아니면 미리 기계를 분해한 뒤 다른 사람을 시켜 버렸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해경과 군 당국의 협조를 요청해 항구 검문 검색을 강화했지만 이미 해외로 빠져나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정도 사건이면 국내에 있으면 잡히거든. 밀항을 한번 하려고 트라이를 했다면 동남아 쪽으로 갔을 수. 김 전 회장은 3년 전에도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다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잠적해 5개월간 도피한 적이 있습니다. 법무부는 공용 물건인 전자팔찌를 훼손한 혐의로도 김 전 회장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TV조선 윤서입니다. 김봉현 전 회장에게는 라임 몸통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김 회장을 놓치면 라임 사태의 진실 규명이 사실상 어려워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인물이 도주하도록 사실상 방치한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자, 홍영 기자, 먼저 김봉현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네, 투자자 피해액만 1조 6천억 원대로 추산되는 이른바 라임펀드 사태의 핵심 인물입니다. 예. 김봉현 전 회장은 1,00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지난해 7월 보석이 인용돼 전자팔찌를 찬 상태로 풀려났습니다. 예, 전자팔찌는 성범죄자들에게 많이 채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자팔찌는 좀 생소하군요. 네, 지난 2020년 8월부터 보석 조건으로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됐는데요. 피고인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전자발찌가 아닌 이런 손목시계형 전자팔찌를 부착하기로 했습니다. 예. 스마트워치와 비슷하게 생겼는데 24시간 위치를 알리고 또 훼손되면 경보가 울립니다. 김 전 회장의 전자팔찌는 지난 11일 오후 팔당대교 인근에서 마지막 신호가 잡혔습니다. 자, 모양을 보니까 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중요한 피해자를 구속하지 않고 수사했다. 이거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네, 검찰이 지난 9월 김 전 회장의 다른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2차례 신청했지만 법원은 모두 기각했습니다. 예. 또 대포폰 통신영장도 청구했는데 역시 기각됐습니다. 도주에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검찰이 최후 수단으로 지난달 26일 보석 취소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결정을 미루고 있었고 도주 직후에야 보석을 취소했습니다. 자, 검찰이 파악한 도주 정황도 있었다면서요. 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그 대포폰 2대를 밀항 준비에 쓴 걸로 의심했습니다. 예. 또 변호인단이 단체로 사임한 것도 유력한 도주 계획 정황으로 봤습니다. 지난 10일 또 다른 핵심 인물인 이종필 전 라임 자산운용 부사장은 징역 20년이 확정됐는데 이튿날 김 전 회장이 도주했죠. 자신도 중형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는 것도 참 이해하기 어렵군요. 맞습니다.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액이 워낙 크고 김 전 회장이 과거 잠적했던 전력이 있는데도 법원이 보석을 허가한 게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5개월 동안 도피하며 부산에서 밀항까지 시도했습니다. 또 징역 10년 이상이 예상될 경우 이 보석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데요. 예. 김 전 회장의 그 횡령액이 1,000억 원, 또 투자자 피해액만 1조 6천억 원으로 추정되죠. 앞서 이종필 전 부사장도 징역 20년이 확정됐다는 걸 감안하면 김 전 회장 역시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사태 초기부터 정치권 배후설이 돌았고 또 지난 정권에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있었는데 이렇게 되고 보니까 정말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군요. 예,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인구 대비 세계 최다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코로나 개량 백신 접종률은 고령층에서도 10%대 초반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독감 백신 접종률보다도 훨씬 낮은 수치여서 방역 당국 고민이 큰데 이 코로나 사망률이 독감보다 100배 이상 높은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박지용 기자입니다. 최근 7일간 우리나라의 인구 100만 명 대비 하루 평균 코로나 확진자 수는 996명으로 세계 1위였습니다. 2위 대만보다 100명 이상,
일본에 비하면 무려 70% 이상 많은 숫자입니다. 오늘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23,765명으로 월요일 기준으로 지난 9월 12일 이후 9주 만에 최대입니다. 상황이 이렇지만 10월 11일 시작된 개량 백신 접종률은 저조합니다. 18세 이상 성인 전체 접종률이 3.8%, 60대 이상 고령층만 따져도 11.6%에 불과합니다. 금년에 지금 독감 접종을 보시면 77%입니다. 동절기 예방 접종은 12%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 현실이 상당히 놀랍죠. 올해 코로나로 인해 사망한 사람의 수는 독감으로 인한 연평균 사망자의 100배가 넘습니다. 11월 14일 기준으로 2만 4천 명이고 금년 내로 아마 2만 7천 명 가까이 되지 않을까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이나 마지막 접종 후 4개월이 지나면 면역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며 신속한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해수욕장에서 패러세일링 보신 적 있으실지요? 이 특수 낙하산을 메고 달리는 보트에 매달려서 하늘로 날아오르는 스포츠로 착지도 바람을 이용해서 바다 위에 하게 되는데요. 강풍에 낙하산 착륙 장치까지 작동하지 않으면서 40대 엄마와 아들이 20분 동안 하늘에 떠 있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주변 시민들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당시 상황을 김동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노란색 모터보트가 강풍에 해변까지 떠밀려 옵니다. 보트와 밧줄로 연결된 낙하산은 높이 20m 하늘 위에 떠 있습니다. 낙하산에는 40대 어머니와 10대 아들이 아찔하게 매달렸습니다. 낙하산을 착륙시키는 밧줄 회수 장치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 수상 레저를 즐기던 40대 어머니와 아들은 강풍 속에 공중에 20여 분 동안 매달려 있었습니다. 위기의 순간 근처에 있던 시민 20여 명이 보트로 달려왔습니다. 보트가 밀리지 않도록 막아서고 낙하산과 연결된 밧줄을 끌어당기며 구조에 힘을 보탰습니다. 가게에 식사하시던 분들, 이제 남자분들 다 같이 일어나가지고 무작정 바로 달려 나왔고요. 밧줄 회수 장치가 재가동되면서 40대 모자는 안전하게 착륙했습니다. 패러세일링 업체 측은 돌풍이 불면서 대응이 늦었다고 밝혔습니다. 바람 엄청나게 불었어요. 갑자기 돌풍이 들어와가지고 조금 이제 당황해가지고 지체돼가지고. 해경은 수상 레저 업체를 상대로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동영입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집단 난투극을 벌인 광주 지역 폭력 조직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10대 중고교생까지 영입해서 세력 확장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건장한 남성들이 우르르 몰려가면서 난투극을 벌입니다. 지난 1월 광주 시내에서 A파 조직원 5명이 B파 조직원 2명을 집단 폭행했습니다. B파는 폭행 소식이 알려지자 조직원 28명을 소집해 A파 조직원 1명을 보복 폭행했습니다. A파 역시 이에 대응해 차에 흉기와 둔기를 싣고 다니면서 B파 조직원들을 쫓아다녔습니다. 유원지에서 집단 패싸움을 준비하던 두 조직은 경찰이 출동하자 모두 달아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8월 세력 확장을 위해 보복 폭행을 일삼던 광주 지역 폭력 조직원 30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소위 일진으로 불리던 중고등학생까지 조직원으로 영입했습니다. 이 밖에도 A파의 조직적 증거인멸 시도 등 추가 범죄 혐의도 포착했습니다. 대범하게 공개된 장소에서 집단 난투극을 벌이거나 문신으로 조직 폭력 배임을 과시하는 등 사회 분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검찰은 A파 폭력 조직원 38명을 기소하고 이 가운데 미성년자인 중고교생 조직원 6명은 소년 보호 사건으로 법원에 송치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독감 유행이 3년 만에 찾아와서 예년보다 접종 수요가 높은데요. 이 백신이 제조사만 다를 뿐 모두 사가로 효능의 차이가 없다 보니까 저렴한 가격에 백신을 놔주는 병원을 찾아 나서는 이들이 많은데요. 정부기관 사이트에 엉터리 가격 정보가 올라와서 혼란을 낳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지 소비자탐사대 정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말 아침부터 길게 늘어선 줄. 서울의 한 병원 독감 백신 전용 접수대인데 가격이 저렴해 대기자가 줄을 선 겁니다. 줄 서주세요. 네. 접종비는 서울 병의원 평균 독감 백신 접종비 4만 원대보다 싼 2만 6천 원입니다. 접종 시작 1시간 전부터 대기하던 시민들은 오전 9시 30분인 지금까지 지하를 가득 채우고 이렇게 문진표를 작성하는 것도 분주합니다. 몇 시에 나오셨어요? 저는 6시 50분, 7시가량. 여기가 좀 금액이 싸니까요. 독감 예방접종은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항목입니다. 백신 종류와 시술료 등에 따라 최저 15,000원에서 최고 6만 원까지 제각각이다 보니 저렴한 병의원에 접종자가 몰립니다. 가격 편차를 줄이려고 정부가 2년 전부터 비급여 진료비 공개 대상에 독감 백신을 포함시켰지만 공시가격과 현장 가격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지금 잘못 올라간 상황인 것 같은데 제 35,000원이거든요. 당일 4만 원이죠. 심평원 홈페이지 백신 가격 정보가 오류인 건 대부분 1년 전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비급여 자료를 의무 제출하는 그 법안이 계속 이제 좀 통과가 못 되면서 이제 뭐 의료계 반대라든지 같이 맞물려서 늦어지다 보니까 심평원 자료가 부정확하다 보니 인터넷 카페나 민간 앱을 통해 저렴한 곳을 찾는 실정입니다. 전문가들은 현행 비급여 진료비 공개 서비스를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작년 금액이 그대로 올라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일정 부분은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하는 게 고물가 속 한 푼이라도 싼 독감 백신을 찾아 나서는 소비자의 고된 발품을 정부는 아는지 모르는지 소비자탐사대 정은하입니다. 연령별 체감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을 더한 체감 경제 고통 지수를 산출한 결과 청년층의 경제적 고통 수준이 가장 높았습니다. 40대보다 2배나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물가 급등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물가가 크게 오른 음식과 숙박, 교통 부문 지출이 많기 때문입니다. 아르바이트나 과외 같은 걸 해서 이제 돈을 벌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서 식비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요금 같은 것들이 인상이 되어서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좀 비싸졌다고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얼어붙은 취업 시장도 경제적 어려움을 더했습니다. 청년 체감 실업률은 19.9%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월등히 높았습니다. 배출된 대졸자 수에 비해 신규 일자리는 절반에도 못 미쳤고 기업들의 이공계 출신 선호 현상도 영향을 줬습니다. 청년층 다음으로는 60대가 어려움을 크게 느꼈는데 비좁은 일자리가 원인이었습니다. 일하고 싶은 의욕은 있는데 일자리가 없어. 뭘 해야 될지 몰라요. 단돈 얼마라도 번다는 것은 경제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되죠. 월세나 전세 등의 대출 비중이 큰 청년들은 금리 인상으로 빚 상환 부담에 짓눌리고 있습니다. 노동시장 개선과 고용 유연성 확보 등을 통해서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민간 일자리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경기 침체로 취업문은 좁아지고 물가 상승세는 멈출 줄 몰라 청년들의 경제적 고통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오늘 금리가 제일 낮다. 금융시장에서 이런 이야기가 자연스러울 정도로 금리는 연일 솟구치고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에서는 월세 선호 현상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전세 대출 갚느니 월세가 낮다는 판단인 건데 한 달에 300만 원이 넘는 고액 월세도 크게 늘었습니다. 백대호 기자입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표입니다. 지난 2020년 5월 0.5%였던 금리가 2년 사이 6배가 올라 어느새 3%대에 진입했습니다.
같은 기간 월세 거래 건수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부동산 알114가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국토부 실거래 공개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서울 지역 월 300만 원 초과 월세 거래는 총 2,432건이었습니다. 지난 2020년 781건에서 3배 넘게 증가한 겁니다. 대출 이자 부담이 크게 늘면서 그동안 전세 수요자들이 월세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같은 기간 월세 200만 원대 거래는 1.4배가량 늘었고 100만 원대 거래도 72% 이상 증가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서 전월세 전환율도 덩달아 뛰었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다는 분석입니다. 상반기만 해도 깡통 전세 우려에 월세 계약을 했는데요. 하반기는 고금리 여파로 전세의 월세 현상이 뚜렷해졌습니다. 오는 24일 기준금리가 최소 0.25%포인트 이상 오르고 내년엔 대출금리가 10%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 이에 따라 월세 선호 현상은 내년에 한층 더 짙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백대우입니다. 월드컵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죠. 이 치킨 업체 입장에서는 손꼽아 기다리는 대목일 수밖에 없을 텐데요. 워낙 여름에 개막하던 월드컵이 올해는 추운 날씨에 열리는 데다가 이 추모 분위기로 거리 응원도 금지되면서 치킨 업계가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김충혁 기자입니다. 4년 전 러시아 월드컵 당시입니다. 시청 광장이 인파로 가득합니다. 목 좋은 곳에 자리를 잡은 시민들은 치킨에 맥주를 즐깁니다. 치킨집 입장에선 이만한 대목이 없습니다. 당시 치킨집 매출은 평소보다 2배 정도 치솟았습니다. 카타르 월드컵에선 이 같은 모습을 보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이태원 참사 추모 분위기 속에 월드컵 거리 응원전은 취소됐습니다. 한강공원 음주 행사도 금지됐고 대형 호프집에 모여 응원하기도 부담스럽습니다. 여의치 않으면 집에서 치킨을 하나 시켜놓고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랑 같이 응원할 계획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좀 최근에 안 좋은 일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아마 그냥 집에서 간단하게 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번 월드컵은 밤 10시에서 자정사이 경기가 시작됩니다. 그나마 배달 손님이 많을 시간대지만 특수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겨울에 축구를 진행하고 또 안타까운 일 등으로 거리 응원 자체를 지향하다 보니 매출 증감이 과거와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 코로나 터널을 겨우 벗어나고 만난 월드컵인데 치킨집 사장님들에겐 아쉬움이 큽니다. TV조선 김충영입니다. 최근 은행을 돌며 엔화 쇼핑에 나선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 엔화 가치가 32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데다가 일본 하늘길이 다시 열리면서 엔화를 확보해 두려는 수요가 몰린 건데요. 일부 지점에서는 엔화 환전 한도가 바닥나는 일까지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김지아 기자가 엔화 사재기 현상을 살펴봤습니다. 90% 환율 우대가 가능한 한 시중은행 앱입니다. 서울의 한 영업점을 클릭해서 20만 엔 상당의 엔화 환전을 시도해봤더니 환전 가능 한도가 부족하다고 뜹니다. 다른 영업점을 클릭해도 상황은 마찬가지. 은행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수령 신청건이 많아가지고 뜰 수는 있는데 다른 시점 선택하고 오셔도 제가 등록을 해드릴 수는 있긴 하거든요. 일부 은행은 한도가 여유 있는 타 영업점으로 안내하거나 사전 신청을 권유하기도 합니다. 일주일 전에 가까운 시점에 언제 필요하다고 미리 얘기하시는 게 좋으세요. 많이 나가셔가지고. 실제로 지난달 4대 시중은행의 개인 엔화 환전 매입 금액은 약 103억 엔. 1년 전보다 7배로 급증했습니다. 엔화 가치가 급락하자 다시 오를 거란 기대감에 재테크 수요가 늘어난 데다 일본 여행객도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엔화 투자를 두고는 신중론도 나옵니다. 저점이라는 판단하에 엔화의 매수를 급격하게 늘리는 방식의 투자 의사 결정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본 경제 침체의 장기화와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으로 엔화 가치는 더 불안해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는 뜻의 이른바 검수완박이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민주당이 이번에는 감사원의 감사 권한을 제한하는 이른바 감사완박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내용이 좀 복잡하긴 합니다만 핵심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깊숙이 관여한 고위 인사들을 감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감사 개시 여부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감사위원들이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당은 개정안을 낸 동기가 불순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정민진 기자가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민주당 정치탄압대책위원장인 박범계 의원과 김승원 법률위원장이 국회 의원과에 감사원법 개정안을 제출합니다. 정치감사, 표적감사, 또 검찰의 이중대 감사를 자행해 왔습니다. 민주당 의원 169명 전원이 이름을 올린 이 개정안에는 감사 개시나 수사당국에 대한 수사 요청은 반드시 감사원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현재는 연간 감사 계획은 감사위의 의결을 거치지만 분기 감사 계획은 감사원장이, 월별 감사 계획은 사무총장의 승인이 있으면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감사위원 7명 중 체제의 감사원장을 포함한 감사위원 6명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임기도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3년 7개월까지 남았습니다. 개정안대로라면 감사위원 가반 찬성이 없으면 감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민간인을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 조항도 문정부 인사들에 대한 방탄용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진행 중인 태양광 산업부 블랙리스트 감사도 민간인이 된 전 정부 인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당은 독립적인 감사권을 침해하는 문재인 정부 방탄 법안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지난 정권의 정책 실패를 감추기 위한 방탄 법안입니다. 민주당은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김도욱 법사위원장이 여당 소속이고 패스트트랙에 캐스팅보트인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도 부정적이어서 법안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MBC가 세금을 탈루한 정황이 포착돼 국세청으로부터 500억 원 넘는 추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여의도 사옥 매각 과정이나 자회사 회계 그리고 임원 업무 추진비 등이 문제가 됐는데 MBC 측은 세금을 탈루한 적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논란은 정치권으로도 번졌습니다. 송병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옛 MBC 본사였던 서울 여의도 사옥입니다. 2018년 MBC는 6천억 원을 받고 이 부지를 부동산 개발회사에 매각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은 정기 세무조사를 통해 과거 사옥 매각 과정의 세금 탈루 정황 등을 포착해 추징금 52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떤 개별 납세 정보에 대해서 확인을 못 해드리고 있어요. 추징금 520억 원 중 400억 원은 사옥 매각 중에 법인세 누락, 20억 원은 MBC 자회사인 MBC 플러스의 분식회계 관련이고 최승호 전 사장, 박성재 현 사장 등 임원들의 업무 추진비도 대상에 올랐습니다. MBC는 세금을 탈루한 적 없다는 반박 자료를 냈습니다. 사옥을 매각하면서 성실히 세금을 냈고 자회사 분식회계와 업무 추진비는 오랜 관행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민주당 언론자유특위 고민정 위원장은 성명서를 통해 언론 탄압 수단으로 의심받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 박정아 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불법 편법으로 회사와 국가에 손해를 입히는 행태는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MBC 제3노조도 입장문을 통해 당시는 경영 위기로 직원들에게 주던 연말 선물도 끊기는 상황이었다며 MBC 방문진과 이사회는 모두 사임하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튀르키예 이스탄불 버나가에서 주말 대낮에 폭발 사고가 나 8명이 사망하고 80여 명이 다쳤습니다. 이를 고의적 테러 행위로 규정한 튀르키예 정부는 쿠르드계 분리주의 무장 조직을 배후로 보고 40여 명을 체포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변지영 기자입니다. 튀르키예 최대 도시인 이스탄불 쇼핑거리. 북적이던 거리에 갑자기 굉음과 함께 시커먼 연기가 피어오르고 놀란 사람들이 반대 방향으로 달립니다. Sonra milletin kaçışmanı ve biz de özellikle ben uyardık panik yapmayın. Çünkü çoluk çocuk aileler de var. Onların haricinde birkaç tane. 시내 한가운데서 폭탄 테러가 일어난 건 일요일 오후 4시쯤. 적어도 8명이 숨지고 80여 명이 다쳤고 중상자가 많아 희생자가 더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테러로 규정했습니다. gelişmeler ilk valimin bize aktardığı bilgi burada bir terör kokusu var. 튀르키예 당국은 사고 발생 반나절 만에 현장에 폭탄을 두고 간 여성을 붙잡았습니다. 튀르키예로부터 독립을 요구하는 무장 조직 쿠르드 노동자당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용의자 40여 명을 체포해 조사 중입니다. 지난 2016년 20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이스탄불 축구장 자폭 테러도 이들의 소행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조선 후기 제작된 대형 불화가 250여 년 만에 처음 공개됐습니다. 스님 10명이 25일 동안 그렸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불화가 워낙 커서 마치 부처님이 강림한 듯 인상적입니다. 이루라 기자입니다. 시선을 압도하는 9m 높이의 대형 불화. 야외 법회를 위해 제작된 걸개 그림인 괴불로. 조선 영조 때 만들어진 뒤 254년 만에 첫 서울 나들이에 나섰습니다. 웅장하게 서 있는 부처를 중심으로 화려한 색채의 보살과 구름이 공간을 채우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괴물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도상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섬세하고 우리나라 대표적 불교 유산인 괴불은 아이러니하게도 숭유 억불이 강조된 조선시대, 특히 후기에 많이 제작됐습니다. 임재라든가 병자혼을 거치면서 죽은 사람들의 명복을 비는 천도제를 많이 했습니다. 큰 그림을 밖에다 걸어놓고 거기다가 의식을 하는 것이 이 시기 불화는 직업 화가들이 아닌 승려들이 주로 그렸는데 봉화 축서사 괴불도 승려 10명이 한 달 가까이 공을 들였다고 기록됐습니다. 고려시대는 국가화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선 후기에는 하도 수요가 많으니까 승려들이 집단적으로 그렸습니다. 대중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노력이 종교를 떠나 보는 이의 마음을 달래줍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벤투 감독이 이끄는 월드컵 축구대표팀이 카타르에 도착했습니다. 유럽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도 속속 도착하고 있는데요. 주장 손흥민은 모레 합류할 것으로 보입니다. 카타르 현지에서 이다솜 기자입니다. 붉은색 유니폼 대신 모처럼 깔끔한 정장을 맞춰 입은 선수들. 각오는 짧지만 강했습니다. We will try to do everything to feel all of them proud. 벌써 세 번째 월드컵인 김영권도 16강을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저희가 또 무실점으로 잘 이어간다면 분명히 저희 선수들이 골을 넣을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벤투호가 오늘 카타르에 입성했습니다. 짐들도 속속 도착했습니다. 지난달에 이미 훈련과 치료 장비, 의류 등 1.3톤을 보낸 데 이어 오늘 의료기기와 훈련 장비를 추가로 더 보냈습니다. 카타르에 도착한 태극전사들은 우리 시간으로 밤 11시부터 첫 현지 훈련에 나섭니다. 황희찬과 이강인 등 일부 해외파 선수들도 합류한 가운데 오늘 리그 경기를 마친 정우영과 황인범도 곧 합류합니다. 안면 부상으로 수술을 받은 주장 손흥민이 모레 합류하면 벤투호는 완전체로 거듭납니다. 월드컵 개막까지는 일주일, 이 축제의 서막이 곧 오르는 가운데 벤투호는 역대 두 번째 원정 월드컵 16강에 도전합니다. 카타르 도하에서 TV조선 이다솜입니다. 애니메이션 영화 니모를 찾아서는 어린 흰동가리 니모의 부모가 말미잘에 보금자리를 마련하면서 시작합니다. Oh yeah, a fish can breathe out here. A lot of other clownfish had their eyes on this place. 강한 독을 지닌 말미잘은 포식자들로부터 흰동가리를 지켜줍니다. 대신 흰동가리는 화려한 몸짓으로 다른 물고기를 먹이로 유인해주고 촉수에 낀 찌꺼기도 청소해주죠. 흰동가리와 말미잘을 비롯해 다양한 공생관계를 모은 연작 광고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더럽고 위험한 세균으로 알려진 대장균도 인간의 대장과 공생합니다.
대장에 살면서 병원성 세균의 침입을 막아주고 비타민 K같이 유용한 영양소도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지독한 냄새를 풍기며 대장을 벗어나는 순간 공생관계는 깨지고 심각한 병폐를 드러내죠. 방광염과 복막염 그리고 폐혈증을 일으키고 O157을 비롯한 전염성 설사로 한 해 4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갑니다. 검찰이 정진상 민주당 대표 정무비서실장에 대해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에서 이재명 대표와 정 실장의 관계를 정치적인 공동체로 규정했습니다. 영장에는 이 대표 이름이 102번 등장해 피의자 정 실장과 그 횟수가 비슷합니다. 정 실장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대장동 수익 중 700억 원을 받기로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두 사람과 유동규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 김만배 씨와 의형제를 맺고 사업자 선정을 하면서 이익을 나누기로 했다는 겁니다. 의혹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는 김 부원장에게 요구받은 돈이 이 대표의 경선 자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줄 알았다며 20억 원으로 줄을 대면 싸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대표는 검찰 수사를 소설에 비유해 창작 완성도가 매우 낮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의혹들이 현실의 범죄인지 아니면 소설인지 밝혀지는 건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때문에 이 대표는 자신의 말에 대한 책임을 질 각오도 해야 할 겁니다. 유력 정당의 대선 후보였고 지금은 국회의원이자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그 책임은 더더욱 엄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거리로 나서겠다고 합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희생자 이름 얼굴 공개를 요구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다시 촛불을 들고 해야 되겠습니까? 유족이 동의하지 않는 개인정보 공개는 심각한 인권 침해입니다. 야권에서도 미친 생각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죠. 그리고 세상 모든 야당이 거리투쟁을 중요한 정치적 수단으로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이 대표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국민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정치 공동체든 경제 공동체든 공생 공사의 공존 집단을 운명 공동체라고 하죠. 하지만 운명을 함께하는 공존의 침묵이 깨지면 이 공동체도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대장균이 살고 있던 대장의 구멍이 뚫리면 악취를 풍기며 본색을 드러내듯 말이죠. 그런데 아직도 그 악취를 못 느끼는 분들이 많은 듯합니다. 11월 14일 앵커의 시선은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였습니다. 이번 주는 늦가을 정치가 물씬 풍기겠습니다. 기온이 딱 이맘때 수준이겠는데요. 아침에는 춥고 낮에는 서늘할 정도로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수능날인 목요일에도 비나 눈 소식 없이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5도 이상 낮기 때문에 많이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서울이 4도, 춘천 0도, 대구는 5도에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이 14도, 대구 16도, 전주는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남부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중부 지역은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지역에서는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바다에서는 현재 동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물결이 거셀 것으로 보여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1월 14일 월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